네, 답답한 정치의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사이다 중의 사이다 먼데이 스피커 박지원 전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여기 앉아가지고 서로 너무 답답합니다. 현실이 이러고 있었었는데. 이 폭염이 이렇게 많이 서민들과 농민들 또 최소 7명에서 12명까지 네, 이번에 사망하셨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어젯밤에는 막 뭐라 그랬나 천둥 번개에 막 엄청나게 치고 그러더라고요. 글쎄 연합TV 선재규 국제인 이슈 보도를 보면은 유엔 사무총장이 지구 온난화 시대에서 열대화 시대로 바뀌었다. 아, 네. 이렇게 선언을 하는가 하면은 남극의 얼음이 20%가 줄었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남극 얼음이 지구를 시원하게 만들어주는데 20%가 줄었으니까 올라간 거죠. 결국 지구를 학대해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돌려받고 있는데 네. 윤석열 정부도 민주주의를 학대해가지고 무엇을 돌려받아야 되는가 잘 생각해 볼 만한 순간이다. 저는 맞습니다. 그렇게 봐요. 자, 그런데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그 정치 인싸라고 하는 MBC에서 하는 유튜브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시나요? 혹시? 잘 몰라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장성철 무슨 소장 평론가 그다음에 네. 현근택 변호사 뭐 이제 이런 분들이 나가요. 보도 봤어요. 네, 예. 보셨죠?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장성철 이 공론센터 소장이 하는 말이 CBS 라디오 들어가서 들었다 중요한 얘기를. 근데 이재명 대표가 10월에 거취를 결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당 대표를 사퇴하고 그 자리를 김두관 의원이 임시 대표겠죠? 하면서 좀 당을 정비해서 하겠다라는 식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게 당 친명계 의원 40명이 그렇게 합의를 본 것이다.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내년 총선 위기설 때문이다. 이랬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근거가 있는 말입니까? 글쎄요, 조정식 사무총장은 지라시 수준의 낭설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네. 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해서 출마를 해온 또 하려고 하는 네. 그런 패널 한 사람이 그러한 얘기를 하니까 이게 퍼진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저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조정식 사무총장이나 제가 민주당 간부들에게 전화를 탐문해 본 바에 의하면은 사실 무근이고 그렇지 않다 무근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냥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나오면서 막 이런 얘기가 왜 퍼지는 겁니까 그러면? 그분이 그분하고 가까워요. 그분이 그분에 가까워서 일부러 지금 비명계에 그런 글쎄요, 저는 잘 모르지만은 네. 그러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얘기 퍼지고 나니까는 또 리더십이 흠집 난다. 게다가 내년에 이제 뭐 계속 흔드는 것은 사실이죠. 지금 여야 정치권이 항상 총선을 앞두고는 공천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니까 네네. 지도부를 흔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김기현 대표를 얼마나 흔들어요. 네.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 내부에서는 흔들고 아마 그 사람도 굉장히 공천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네. 흔들어서 돌아오는 이득이 뭘까? 또 자기하고 가까운 분이 되면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이겠죠. 아니 근데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두관 의원이나 이재명 의원 대표나 둘 다 비제도권에서 어쨌든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들이다. 그렇죠. 김두관 네. 의원은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아주 가까우신 분인데 물론 지난번 원내대표도 한번 도전해보고 사실 대권 후보로들 거론되시는 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금 김두관 의원 자신이 이재명 대표를 흔들어서 뭘 해보겠다 하는 생각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김두관 의원은 2021년 대선 후보 본 경선에 나갔었다가 그때 이재명 지지를 선언하면서 중도 사퇴하기도 해서 사실은 친명계의 지지를 좀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원내대표 경선 때도 확실하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그 선에 서 계시더라고요. 네. 저하고 아주 가까워요. 네, 맞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왜 이런 행동을 보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장소정 하는 말이 내가 계속 버텨서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나도 죽고 당도 죽고 진보 진영이 다 무너진다. 추석 후 10월에 퇴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고, 그게 검찰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뭐 말을 자꾸 바꾼다, 부인하고도 싸웠다, 뭐 부부싸움이 법정에서 이르렀다 이런 말 나오면서 이거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해서 결과적으로는 8월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게 될 것이고 이재명 대표님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마당이기 때문에 영장 실질심사는 받을 것이고 이런 시나리오 하에서 여러 가지 위기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으니 이런 상황에서 총선을 어떻게 치르겠니? 내가 이 상황을 조금 타개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좀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거였다는 거죠. 저는 이 정치 평론, 소위 TV, 라디오에 나가서 이 패널들이 나름대로 각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럴싸한 그 에피소드를 막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런 에피소드를 만들어서 주목받고 싶어 하는데 네. 어떻게 됐든 그 민주당에서 하려고 하는 분이 평소에 장난을 잘하니까 그런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은 그건 뭐 생활할 필요가 없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전국으로 보면은 또 민주당이 최근 갤럽 여론조사에 20%대로 떨어지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내겠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 리더십을 흔들리겠지만은 저는 지금 어떻게 됐든 민주당으로서는 윤석열 국민의힘이 제공하는 이 호재가 많아요. 네, 맞아요. 이걸 최근에는 잘 싸웠는데 어쩐지 지난주부터 좀 다운돼요. 그래서 그리고 민주당이 악재를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거요? 아니 그러니까 김남국 코인 뭐 이런 문제나 지금 이 지지도 이런 악재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집권 여당에서 주는 호재를 가지고 잘 공격해서 국민들 민심을 함께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스스로 공격은 둔화되고 악재를 만들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전부 한번 다시 생각을 해야 되고 이재명 대표는 그러한 것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네. 뭐 세상 살다 보면은 또 정치를 하다 보면은 별게 다 많으니까 이걸 확 장악해서 끌고 나가는 그렇죠. 그런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잘하겠다. 잘할 것이다. 기대해라. 그렇죠. 네. 네, 잘해야죠. 뭐.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끝인데 뭐. 그렇죠. 잘하는 것밖에 일이 없네요. 네. 자, 또 이 얘기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쓸데기 없이 자꾸 가짜뉴스 만들어내면서 내부적으로 분열을 일으키고 이런 거는 매우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자, 이재명 대표랑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결국 갑작스럽게 또 만남을 가졌습니다. 2번이나 연기를 하더니. 이제 장마가 끝났다 하니까 만났죠. 네. 저는 그래서 이제 장마 핑계도 못 대고 뭘 핑계 댈까 그랬는데 결국 아니요. 만나게 그래서 만나네요. 나는 순수하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장마가 계속되는데 국민이 죽어가는데 이러한 만남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또 굉장한 악재로 나오는데 저는 2번 연기해서 잘 만났다. 그리고 김은경 네, 혁신위원장이 말씀한 대로 어깨동무하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거하고 이 이낙연 전 대표가 얘기한 게 좀 틀려요. 틀리지 않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게 네. 그 참사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이재명 대표는 제가 늘 저도 주장하지만은 민주당의 최대의 혁신은 단결이다, 네. 단합이다. 네. 그리고 강한 야당이 되자 하는 얘기를 했고 이낙연 전 대표도 다 동조를 하면서도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해야 된다. 네. 야당이니까 민주당이니까 도덕적으로 앞서야 된다. 똑같은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우리가 도덕적으로 더 타락합시다 이렇게 화답해야 되나? 타락하자고 그건 하시면 아니죠. 알겠지. 예. 자, 어쨌든 윤영찬, 이번 김영진 의원도 같이 갔던 거예요. 네, 예, 두 분이. 김영진, 네. 그 다음에 이낙연, 이재명 이 네 분이 식사하시면서 뭐 막걸리 2병을 비웠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네. 분위기 자체는 화기애애했던 것으로는 나옵니다만. 당연히 그러고요. 제가 이낙연계 핵심으로부터 회동하기 바로 전에? 몇 시간 전에, 수시간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러한 것으로 잘 정리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안심을 했어요. 잘 나왔더라고요. 예, 근데 어쨌든 회동 끝난 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우리는 화합을 강조했다. 분열 좀 그만하고 하나의 민주당으로 모아서 총선에 한 마음으로 딱 집결해가지고 하기로 했다. 이제 이런 얘기 나왔는데 이낙연 대표 측에서는 혁신을 강조했다. 당연히 혁신 강조해야죠. 그래서 화합이나 혁신은 같은 의미예요. 같은 거예요? 혁신의 제1위 단합이라니까요. 강한 민주당.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아침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 보면은 이낙연 대표가 개딸들에 대해서 즉 적극 지지자에 대해서 좀 자제를 시키자 그런 얘기도 했다는 거예요.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저도 개딸로부터 칭찬도 받고 비난도 받지만은 제가 어디가 왕수박입니까? 그렇지만 받아요. 받지만은 그러한 것은 지양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자기도 한계가 있는데 계속 자제를 시키고 있다. 그 이미 보도됐던 건 아니에요? 네. 잘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결국 혁신이라고 하는 거 강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공천 룰을 자꾸 얘기하려는 것 같고 공천 룰을 비명계에게도 제대로 해달라 뭐 이걸 요구하는 당연하죠, 것 그거야. 같은데. 아니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라고 해서 자기가 독식하면은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독식을 하면 당연히 안 되는데 네. 독식할 걸 전제를 우리가 깨서 얘기를 먼저 윤석열 한다? 대통령이 네. 당 대표, 최고위원, 원내대표, 당직 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특히 홍준표 시장까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할 자격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도 공정한 룰을 만들어서 공천을 해야지 이재명 대표가 자기 측근들 그러면은 이게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래서 결국 친명계 비명계 갈등 상황에서 누구라도 다 오케이 할 만한 이 공천 룰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지금 한 50% 정도는 물갈이를 해야 된다라는 거 어느 정도. 막 국민 여론은 뭐 60%까지도 되고 항상 이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갈이 하자 네. 하는 것이 많지만은 제 경험상 보면은 보통요 초선 의원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 들어와요. 자동적으로 선거 과정을 통해서도 그렇게 들어오는데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에서도 뭐 20, 30%는 항상 물갈이를 했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피를 수혈받아서 공천하기 때문에 저는 상당한 물갈이가 있을 것이다.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싱프레시님께서 경력이 화려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 내년 총선을 위해서 머지않아 다들 수고가 많을 텐데 화이팅 하십시오 이랬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하시는 분들이 저는 많습니다. 화이팅합니다. 네. 그래서 농사를 열심히 짓고 꼭 추수를 하려고 그래요. 맞습니다. 자, 이 얘기도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동관 후보자하고 잘 아시죠? 잘 알죠. 친해요? 친하죠. 어때요? 그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글쎄요, 뭐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로서 참 이름을 날렸는데 어쩌다 제가 아는 이동관이 지금 현재의 이동관이 됐는가 참으로 슬픈 현상이 됩니다. 저도 이동관 방송 시대가 열리면은 대한민국 방송에는 암흑기로 들어설 거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미 제발 뉴스토마토라도 좀 압박을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도 프로 개편하고 저한테도 뭐 개편이 있을 거다 하는 사전 네. 통보를 하더라고요.
이게 지상파건 어디건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동관 시대가 우리나라 방송 시대의 암흑기로 들어서면 이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얘기 듣기로는 현재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방송국이나 이런 데서 혹은 또 야사당과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동관 씨 체제에 대해서 혹은 내지는 방통위 장악에 대해서 다들 우려하고 반대하지만 이게 먹혀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을 지금 염두에 두고 시스템 정비를 새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그렇죠. 펴셔서. 그러니까 이미 저도 뭐 방송국에는 매주 혹은 격주로 고정 출연하던 게 너다섯 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다 잘렸어요. 진짜요? 네, 다 잘렸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나를 잘라서 불만이 있는 게 아니다. 만약에 이렇게 스스로 죽어간다면은 이동관 시대에는 당신들은 다 죽는다. 네. 라고 했는데 이미 다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알아서 기는 시대를 만들려고 하는데 저는 곧 말씀드립니다. 우리 언론이, 우리 방송이 박정희 시대도 전두환 시대도 결국 승리해서 이겼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국민과 함께하는, 민심과 함께하는 방송이 돼야지 이동관 방송 시대의 탄압에 굴복하는 언론이 되면은 결국 민심으로부터도 배척받는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3 언론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뭐 유튜브 같은 게 굉장하잖아요. 사실 저도 제 파트너 이재호 장관이 민주화 상임위원장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다가 거의 한 달, 두 달 못했는데 이제 김성태 전 의원, 국민의힘 사무총장하고 8월 1일 녹화를 해서 매불쇼 같은 게 나가요. 모르죠. 그게 성공적으로 되면은 모르지만은 매불쇼나 김어준의 뉴스공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루에 100만 뷰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제도권 언론이 그걸 장악해서 또 그런 것으로 탄압의 길로 가지 마라. 절대 언론을 탄압한 정권이 역사적으로 살아남지 않는다. 그렇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사망 후 어떤 평가를 받는가.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것을 잘 알아야 되고 저는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자의 청문회를 보이콧한다. 절대 보이콧하면 안 됩니다. 야당은 가장 강력한 투쟁 장소가 국회예요.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하면은 다 언론사에서 생중계도 하고 보도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당함과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탄압을 비교하면서 이동관 방송시대를 국민이 관심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해야지 보이콧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동관 후보자, 우리 대통령의 성향상 분명히 그냥 관철을 시킬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어느 정도나 이 야당이나 아니면은 일반 국민들이 공감을 해줄지 향후 어떻게 될지 좀 걱정입니다. 오늘 아침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아니었어요? 거기 말씀에 의하면은 결국 김대중 대통령과 똑같은 소리들. 국민 정서를 저버리는 정권이 성공한 적 없다. 김대중 대통령도 민심을 떠난 정권이 성공할 수 없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 생각을 따라라. 맞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은요. 그 말 안 듣는 것 같은데. 민심 아무 관계 없어요. My way.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이게 인사가 만사가 돼야 되는데 망사가 된 것은 이미 끝났고 이동관, 김용호 통일부 장관을 지명하고 임명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5기 청개구리 인사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5기 청개구리 인사. 이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자, 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당원권 10개월 정지 징계 받았는데
징계 받은 날은 그래도 좀 조용하더니 그 이후부터 되게 계속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누가 홍준표의 입을 막을 수 있어요? 내가 없으면 총선 못 치를 텐데 막 지금 악담도 하고 있어요. 누가 박지원의 입을 막을 수 있어요? 이건 못 막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막으려고 하는 자체가 나빠요. 저는 홍준표 시장이 포구에 네, 수해복구 안 하고 골프를 친 가고. 것은 잘못했기 때문에 사과해라 라고 했는데 보세요. 그것이 나쁘죠. 국민 정서에 어긋났지만 네. 과연 대통령 후보를 했고 경선에 참여해서 또 당대표를 한 그 홍준표 대구시장을 10개월간 당권 정지를 해서 내년 4월 총선까지 입봉해라 하니까 홍준표 보십시오. 멋있잖아요. 나에게는 3년의 시간이 남아있다. 그래서 나는 딱 그 순간 이순신 장관이 전하 저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네. 하는데 그 입 못 막아요. 그 자기는 김기현 대표가 홍준표 대표 때 대변인으로 해서 이렇게 발탁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계속 홍준표 시장이 당신 가지고는 안 된다. 총선 못 치른다.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라고 하니까는 이제 보복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그 보복에 홍준표 시장이 굴복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입 벌려서 얘기하는 것을 누가 막아요? 그러니까요. 옳은 소리 했잖아요. 나한테는 했지만은 유승민, 이준석을 품고 가라. 근데 홍준표 시장님은 어떨 때는 옳은 소리하고 어떨 때는 이상한 소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재밌죠. 아니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민주당한테는 손해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손해날 얘기요? 그렇죠. 뭐가 손해날 얘기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가 이준석, 유승민 이 사람들 품고 가면은 우리가 손해죠. 그렇죠. 치고 오히려, 나가야지. 오히려. 그래서 네. 홍준표 시장 치고 나가라고 좀 하소. 아이고. 홍 시장뿐만 아닙니다. 사실은 나경원, 안철수, 이준석 이 인사들을 계속 견제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당연히 지금 견제해왔잖아요. 제가 지금 궁금한 건 이거 그냥 제가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선거할 때 윤 대통령은 조직 내에 조직이 없지 않습니까? 이 당 내에 조직이 없고 정치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아무리 똑똑한 검사들이나 친구들하고 같이 여기 들어온다 하더라도 사실 좀 힘들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이 당에 있는 이 미래통합당, 이 당에 있는 두 파 중에서, 즉 박근혜 파가 있고 MB 파가 있었을 텐데 이 파 중에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손잡을 수 있는 팀은 MB 계열이었잖아요. MB 계열하고 그러니까 잡았잖아요. MB 계열하고 지금 이게 미락을 맺어가지고 날 도와주면 내가 너네들하고 잘해보겠다 해가지고 지금 사실 현재 MB 계가 거의 장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요. 네. 과거 정치사를 보거나 우리 정권의 흐름을 보더라도 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있으면서 검찰총장을 하면서 많은 정치권 인사들을 수사해봤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내가 정치 전문가다 할 거예요. 네. 입시 비리 수사에서 교육 전문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임덕 지는 정권에 줄을 서는 정치인이 있는가 이걸 네. 보면은 저는 내년 총선이 끝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3년 차가 되고 또 총선 후에는 대선 전국으로 급속히 진입을 하기 때문에 떠오르는 태양에 줄을 서지 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줄 설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그러겠죠. 때문에 지금 네. 현재 윤핵관에서 자기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유승민, 이준석, 다 쳐내야 돼요. 나경원, 안철수 등을 무력화시켜가지고 또 삼선 금지 조항 같은 것을 만들어서 TK에서 영남에서 다선 의원이 많잖아요. 네. 거기를 검핵관으로 물갈이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윤핵관 정치 시스템에서 검핵관 시스템으로 옮겨가서 집권말을 잘 견뎌보겠다, 치고 나가겠다 하지만은 제가 보니까 레임덕은요 측근으로부터 나오지 멀리 반개에서는 안 나와요. 몰라요. 아, 그래요? 야당도 지금 대통령실에서 한남동 공간에서 뭐가 일어난지 모르잖아요. 네. 또 같은 국민의힘 의원이더라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본 레임덕 현상은 측근이 맨 먼저 보따리를 반기를 싸더라. 들고. 그게 바로 공천에서 탈락되거나 뭔가 불만이 있거나 그렇죠. 이러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네. 검찰을 삼선 연임 이런 뭐 3차 연임 이런 못하게 것을 해도, 제안해서 검찰 자기 식구를 데리고 간다 하더라도 거기까지다. 저는 그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네. 이제 아직도 1년 남았는데 네. 저한테 왔어요. 와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허수아비입니다. 왜? 그랬더니 인사를 끝나고 나니까 검찰 간부고 검사고 누구고 자기한테 전화 오는 사람이 없대요. 이제 검찰총장이 인사 끝나면 자, 끝이 이제 더 끝인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예. 변호사니까. 예. 그러듯이 대통령도요. 새로운 힘이 즉 태양이 떠오르면은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였습니다. 지금 그래서 MB계가 그렇게 지금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그래 뭐 대통령도 약속은 해놨으니까 뭔가 좀 해줘야 되겠지만 사실 박근혜 계열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마지막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라고 지금 보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유영아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 요즘 건강 좋아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고 기지개 펴고 있다 막 이러고 있었단 말입니다. 내가 보기엔 이렇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그쪽 공천 사람 때문에. 글쎄요, 박근혜 계열에서 뭐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최경환 네. 전 부총리 같은 분들은 희망도 있고 그 지역에서도 좋대요. 네, 네. 우병우도 그렇다는데. 때문에 이제 연합군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 절치부심하고 있답니다. 절치부심하겠죠. 네. 그렇지만은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보러 네. 사실상 이명박 박근혜를 구속시켰는데 그렇죠. 네. 그 구속시킨 사람 중에서 MB계는 다 뽑아 쓰잖아요. 네. 이동관이 이제 절정에 그렇죠, 올라갔는데 네. 그렇지만은 지금 박근혜계는 없잖아요. 그러나 과연 자기들이 그렇게 나서서 할까? 힘을 받을 수 있을까? 아직까지 박근혜에 대해서는 물론 TK 일부 지역에서는 향수를 가지고 있지만은 국민적 공감대는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직적으로 박근혜계가 총선에 움직이지는 못하고 각자 도생할 것이다. 조직은 안 되고 예, 각자 도생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각자 도생 그쪽이 각자 도생한다 그러면 살아남은 곳은 MB 계열하고 이 검핵관들 뭐 이런 사람들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MB 계열들 또 정부 내각 등에는 많이 중용을 하지만은 공천에 어떻게 나올까 그것도 달라요. 하는 것은 또 몰라요. 아, 알겠습니다. 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아유 벌써 시간이 됐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북한이 6.25 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전승절 열병식을 가졌다. 이제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 이게 참고로 네. 이 정전협정 휴전한 그걸 북한에서는 전승절로 매년 열병식을 하고 세게 나가요. 예. 원래 그렇게. 그렇죠. 네. 원래 전승절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 왜 야간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건 이제 저도 그 탁현민한테 직접 듣지 않고 이렇게 들었는데 탁현민 문재인 대통령 의전비서관하고 네. 북한의 현송월 단장하고 굉장히 가깝잖아요. 친하다. 예, 현송월하고. 그래서 탁현민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열병식을 밤에 해봐라. 그러면 훨씬 멋있다. 효과가 좋다.
하니까 그때부터 해가지고 한다고 그래요. 좀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멋있긴 한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여기에 중국하고 러시아 대표단 참석하면서 구도가 완전히 북중러 뭐 한미일 이런 식으로 모양새가 좀 갖춰지는. 아니 그것은 당연해요. 제가 늘 강조를 했지만은 네. 외교가 평화하고 돈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를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고 한미일 동맹으로 가면요. 북중러는 자동적으로 혈맹으로 가요. 아, 그래요? 거기 혈명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혈맹으로 가요. 네. 자기들은 혈맹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우리나라 무기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얼마나 많이 우크라이나에 가 있다고 그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도 북한의 무기를 가져갔다가 지금 어떤 의미에서 오늘 아침에 당장 보도가 됐던데요. 남북 무기 우크라이나가 대결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북한의 우주, 위성, ICBM, 미사일 등이 2%가 부족해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러시아가 북한의 그러한 기술 지원을 할 때 미국의 재앙은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러시아는요, 노태우 정부 때 우리에게 불곰 사업, 네. 재래식 무기 때 북한을 지원하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원해서 우리 재래식 무기가 굉장히 발전하고 북한은 재래식 무기가 형편이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핵을 개발했는데 지금 그러한 ICBM, 핵, 미사일, 우주 산업 등의 러시아가 기술을 제공하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죠. 또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전후 복귀에 참여한다고 하지만은 러시아의 그 큰 시장 중국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네. 현재 우리나라가 중국의 가장 큰 교역 국가에 있는데 1등이었어요. 그 1등을 대만한테 내주더니 그렇죠. 지금은 1등 대만, 2등 미국, 3등 일본, 4등 호주. 우리가 5등으로 떨어졌고 지금 베트남한테도 떨어질 위기에 네, 와 있는데 네. 자, 대만, 미국, 일본, 호주, 중국하고 전쟁 일촉즉발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은 상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이 꼴인데 왜 중국하고 그렇게 척을 져가지고 너무 노골적으로. 민생 경제를 망쳐버리냐. 그렇죠. 그런데 러시아하고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또 러시아의 그러한 핵 미사일 기술 2% 부족한 것을 북한에 채워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며 미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걸 못하더라고요. 머리가 맞습니다. 거기까지 안 돼요. 알겠습니다. 아, 머리가 거기까지 안 된다. 아,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아, 진짜 안 돼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알고 네. 둘, 셋, 넷 여러 봐야 되는데 국가라고 하는 것은 네. 딱 한 가지만 보는 거예요. 미국 꼬북 노릇만 하는 거예요. 아, 답답합니다. 왜 대통령 꼬북 노릇만 하냐? 지금 아직도 그냥 쓴소리 시원하게 해주셨는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발주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이 무더기로 확인이 됐습니다. 야, 이제 LH 얘기 나오니까 자이 아파트 얘기가 싹 들어갔어요. 야, 자이 입장에서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도 나 갑자기 막 의심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것도 자기가 이렇게 뭐 좀 했나? 이런 생각이 좀 갑자기 드는 거죠. 자, 뭐 그러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이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아파트 부실 시공 문제가 과연 이권 카르텔 때문인지 전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전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것인지 근본 문제가 정확히 뭔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항상 이 건설노조 문제와 모든 걸 연결시키기 때문에 이번 것도 정말 그런 것인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제일 곤란지경에 빠지신 분 아닐까
좀 총체적으로 요즘 심경이 어떻습니까, 솔직히? 아, 근데 이미 아실 것 같아요. 많은 노동자 시민분들께서 지금 벌어지고는 이 일련의 모든 현상들이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네. 이게 뭐 불과 이제 1년 조금 넘게 넘었는데 너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지적하시잖아요. 근데 과연 이것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그래서 역으로 저희가 7월달, 지난달에 한 2주간에 걸쳐서 총파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시지만 그 예전과는 좀 다른 양상이 좀 나타나셨어요. 시민분들이 예전에는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퇴진할 때 네. 탄핵 정국에서의 민주노총에 대한 지지 이후에 이 민주노총의 사업과 투쟁, 총파업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높은 치에 이렇게 찬성, 지지 여론을 보내주셨는데 물론 뭐 저희들의 뭐 총파업 의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지도 있겠지만 네. 결국은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맞서서 결국 사회를 좀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이 의지에 대해서 좀 지지를 표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뚜벅뚜벅 조금씩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책임감 때문에 좀 더 무겁죠. 근데 이거 솔직히 제가 그냥 솔직한 심경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민주노총이 그동안 이제 과격한 시위 방법을 많이 택해서 국민들 일반인으로부터 좀 많이 멀어져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에서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래, 민주노총, 뭐, 좀, 그래도 싸지, 당해도 싸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그게 먹히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일부 분석은 그럴 수게 나오는데요. 그럼 실제로 한번 묻고 싶은 거는, 그 민주노총의 집회나 시위 방식이 그렇게 과격했나? 뭐, 실제로 뭐, 저희가 최근 이렇게 조사, 저희도 통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민주노총이 흔히 이야기하는 뭐 과거에 있었던 뭐 폭력 투쟁, 폭투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냥 집회하고 행진하고 야간에 문화제하고. 근데 이것이 과격하다? 이런 프레임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에 저희가 동의할 수 없고 시민분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왜 이런 식으로 좀 갈라놓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집회나 프랑스 같은 데 뭐 연금 계약 때문에 뭐 전쟁터를 방불케 하잖아요. 근데 일부 혹자들, 지식인들 뭐 보시는 분들은 야, 정말 저 나라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고 있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한국에서는 왜 요새 이제 출퇴근 시간에 이제 행진도 못 합니다. 그 낮에 도로에 광장이 안 열려서 도로에 나와서 앉아서 집회하는데 왜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렇게 좀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계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뭐 저희들이 물론 뭐 100% 다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뭐 이것들을 좀 더 개선해내고 좀 더 많은 이렇게 좀 폭을 좀 넓혀 나가는 방식에 대해서 여전히 저희들한테 주문을 하고 계시다 하고 잘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이 얘기를 꺼낸 게 지금 이제 세간에 퍼져 있는 오해 이런 것들이 이 좀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못 보게 만드는 요소가 아닌가 해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 한번 드려본 거죠.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그 집회나 시위 양상이 오히려 더 평화스럽게 많이 이렇게 정착이 된 부분이 있었었는데 갑자기 정부 여당 현 정부 들어가지고 막 갑자기 전쟁을 선포하면서 상황 자체를 더 이상하게 만들어낸 부분이 있고 또 국민하고 대치되는 그런 무슨 세력인 것처럼 만들어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파트 부실 시공 문제에 관련해서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나서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총체적 부실이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났다. 문정부 책임론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방송 보시는 분들이요. 시읒기억이응님, 일하는 사람들이 철근을 어떻게 빼먹습니까? 이 말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박종주님, 현장에 계시는 반장님들 모셔가지고 진짜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진짜 맞는 것 같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정말 카르텔이라고 하면 맨 윗선들이나 하겠지, 실제 노동자들이 그걸 하실 수가 있는 얘기인가, 이 말이 맞는 얘기인가, 솔직히 저는 그게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거 맞는 말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가 정말 초지일관한 정부다.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제일 잘하는 게 남 탓, 뭐 측정에서는 전 정부 탓, 그렇죠. 민주노총 탓.
근데 최근 관련해서 이 아파트 부실 시공 관련해서 이거는 어느 특정한 정부의 잘못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코너에서도 진행자께서 견월망지 말씀하셨잖아요. 네. 달을 보라고 가리키는데 이 손가락만 봐요. 그러니까 본질은 외면하고 이제 회피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 빠진 게 있습니다. 뭐냐면 건설사의 책임은 아예 빠져버려 있는 거예요. 네. 이 문제가 되는 거고 대통령이 지적을 잘 했어요. 이권 카르텔이 존재합니다. 근데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카르텔이라고 하는 이권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더 넓혀나가는 과정인 거잖아요. 근데 역대 정권들 모두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정부가 특히 그런 부분이 편향이 좀 심했던 것이고요. 전 정부가 됐든 현 정부가 됐든 간에 부실 시공과 관련돼서 책임이 있으면 명확하게 짚어야 하고 이것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내놔야지 이것이 나는 전혀 무죄하다, 나랑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남 탓하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나마 과반도 안 되는 사람들이 뽑았지만 그 뽑아준 사람들에 의해서도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통치행위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천년의 사랑님께서 민주노총 열렬히 응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얘기도 합니다. 갱상도 친구님도 이러시네요. 건설 현장에 내국인이 거의 없어요.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들 하니까 그렇습니다. 현장의 80%는 모두 외국인 근로자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안 그래도 이 얘기를 좀 그래서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아파트 부실 시공의 근본 원인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건설 현장 노동자들 대부분이 외국인이라 기술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가능한 저렴한 공사비로 아파트를 건설하고 무조건 빨리빨리 공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압박 요인이 또 작용한 것도 크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도 많고요. 과도한 하도급 문화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맨 윗선에서 책정된 그 공사가 필요한 그 대금 그거가 맨 밑으로 내려가면 거의 20% 수준으로 해서 이제 막 가잖아요. 다 중간중간에 자기는 일도 안 하면서 그냥 샥 가져가는 그 문화라는 거죠, 말하자면은. 이거 맞습니까? 제가 지금 말한 게?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실시공 문제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네. 특히 그 핵심은 건설업계에 만연되어 있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전에도 한번 출연해서 그 말씀을 네. 좀 드렸었는데요. 이 하도급 구조가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에 공사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요. 아까 뭐 그렇죠. 20% 말씀하시는데 그건 조금 과하신데 네. 어쨌든 이 시스템의 맨 밑에 있는 업자들, 근데 이들 역시도 어쨌든 뭐 자신들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니까 결국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법과 규정을 위반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부실 시공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조금 전에 아까 또 외국인 노동자 말씀을 네네.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문제의 본질을 좀 흐리는 책임 회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결국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한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죠. 근데 여기에는 분명히 인건비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싸요, 외국인 노동자가.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고용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한 단면인 거고요. 근데 현장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그러니까 철근을 가지고 이제 공사를 하면 도면을 봐야 하는데, 그 도면을 보고 이해하는데 적어도 경력 한 5년 이상은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그래서 이 무량판 공법 때문에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보도를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뭐 제가 부주의해서 못 봤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것은 공법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그렇죠. 네. 하는 거죠. 최근에 트렌드를 반영해서 이것들을 완성하기 위한 공법이었는데 이것이 왜 유독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철근을 어떻게 빼먹는다는 거죠? 무량판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이렇게 볼을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여기 위에다 이거 상판을 얹어서 예를 들면 한다. 그럼 이 안에 들어가는 뭐 철근 같은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냐 하면 네. 아까도 이제 철근 어떻게 빼요, 그러면? 도면을 보면 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철근 예를 들어서 10mm짜리 20mm짜리 철근이 들어가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13mm짜리만 쓴다. 그러면 철근 값이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20mm짜리가 예를 들면 5개가 필요하다. 근데 10mm짜리를 5개를 넣는다. 그런 그러면- 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20mm 철근보다는 10mm 철근이 쌀 거고. 아니 그러면 제 질문은 20mm짜리 철근 5개를 사야 되는데 10mm짜리 철근 5개를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는 사람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서 넣는 사람이 누군데요? 사서 넣는 사람은 결국 공정에 대해서 전문적 이게 없으면 결국은
그러니까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갖다가 결손하고 결속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거푸집 만들고 시멘트 붓는 거밖에 안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시공사에서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이 5개 사, 그러니까 10cm짜리 5개 사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 아니에요? 예, 그 맞습니다. 의사결정을 하는 그 윗분들이 그렇죠. 문제인 거잖아요.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이권 카르텔인 그렇죠. 것이고 예. 마찬가지로 이제 공사가 다 끝나면 이제 감리를 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네. 설계도대로 도면대로 잘 됐는지. 근데 이 감리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안 보는 거죠. 그렇죠. 원래 감리가 처음에 그 보 얹을 때부터 와가지고 봐야 되는데 다 만들어 놓고 나면 내가 넣습니다. 그냥 이 보고만 듣고서 그냥 감리해주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100%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뭐 실제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에서는 이제 시공도 부실했고 감리도 부실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총체적으로 좀 공개가 되고 드러나고 있는 과정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는 지금 뭐 정부에서 주장하는 무량판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무량판 구조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그 무량판 구조를 이용해서 뭔가 공사를 하려고 하는 그 회사들 혹은 뭐 건설사들 이 회사에 자재 구입하는 분들의 의사결정 그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군요. 예. 솔직히 말하면.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자재 구입 하고 이거 다 윗선에서 이걸 그렇게 해라고 했으니까 되겠죠.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횡령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걸 뭐 개인적으로 생명하겠습니까? 뭐 말 그러니까. 그대로 이게 예. 구조가 있으니까 네. 여기에 따라 가지고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뭐 로비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할 것이고 이렇게 부실한 감리 뭐 이런 것들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겠죠. 이것을 갖다가 뭐 대통령이 지적한 뭐 이권 카르텔이다라고 네. 보는 게 네.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LH가 철근 누락 공공아파트 논란의 배경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 전관예우 커넥션을 차단하기 위해서 건설 이권 카르텔 근절을 위한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했답니다. 이게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가능한 거죠? 건설 이권 카르텔 근절이라고 하는 게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일단 그거는 그거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방법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밝혀야 하는 건데 네. 그게 예를 들어 그 한다고 이게 개선이 될까? 계속해 문제가 되는 게 전관이라는 거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정관이? 이 동네 정관은 좀 뭡니까? 나 우리 동네 정관은 아는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의 전관 문제가 뭐 건설만이겠습니까? 법조도 죄송합니다, 아니, 변호사님이신데. 법조는 뭐 당연히 너무 많죠. 하고 네, 뭐 네. 금융 쪽에서 있는 이 모피아들이라고 얘기하죠. 네. 기재부 관료들, 뭐 세무 관료들, 뭐 기업들이 다 모셔가죠. 이것들이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가? 심지어는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도 그 전 직장에 있다가 장관 되기 전에 대기업으로 그냥 가려고 했어요. 법 절차 어기면서 최근에 문제가 됐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것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와 관계가 있는 이 전관 고위직들을 네. 자기 회사로 모셔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을 좀 간소화시키고 여기에 들어가는 부실한 것들 뭐 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들을 좀 무마시키려고 하는 게 전관인데 네. 이 건설사 관련해 가지고 뭐 전관 뭐 얘기하는데 일부 개선될 수는 있겠지만 이거 가지고 될까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정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전관으로 인해서 이게 되게 부정적인 건데 나쁜 건데 이것을 근절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서 없애겠다. 우리 사회에서 없애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 이것들이 함께 절차상으로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반싹 지금 이슈가 올라와 있으니까 무마하기 위해서 지금도 오늘도 아침에 좀 조간을 봤는데 네. 전수조사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무량판 관련해서. 그렇죠. 그럼 최근에 10몇 년 동안 지은 아파트도 이제 주차장뿐만이 아니라 이 주거동까지 다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것도 석 달도 아니라 2달 안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이야기하는 것들이 네. 다 총체적으로 부실을 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덮겠다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관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LH에서 일하셨던 분들을 그렇죠. 정관이라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LH에서 일했다가 여기 왔다가 또 뭐 다시 갔다가 뭐 이런 분들
그래서 LH 출신 임직원이 없는 업체가 LH 사업에 응모하면 가산점 주는 방식으로 뭐 이런 정관의 뭐 그런 거를 없애버리겠다 이런 방식도 하나 좀 얘기를 하고 있고, 퇴직자의 건설 현장 배치를 제한하겠다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얘기를 해놓고 있고,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네. 그러니까 LH 출신들이 이제 고위직들이죠. 현장에 오래되셨던 분들이 영향력 이제 모셔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문제는 LH인데 뭐 이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지적하셨던 대로 이게 맨 처음에 문제가 불거졌던 것은 대기업 건설사예요. 네, 자이. 예. 그러니까 LH뿐만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건설교통 이런 데 그렇죠. 고위직들 모셔가가지고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근절시켜내야 되는데, 물론 공직자들 그 취업 규칙이나 윤리에는 뭐 동종한 업계에 뭐 몇 년의 취업 제한 있고 뭐 이런데, 이것들 잘 무시되고 있거든요. 하고 만약에 그거 적발이 되고 벌금이 막 대료가 나오게 되면 회사에서 다 그냥 무마시켜 줘버려요. 이게 뭐 특히 법조계 그런 거 되게 심하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것이 똑같이 그냥 건설사에서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설사의 구조적인 문제도 봐야 되지만 우리 사회 전체적인 이 시스템의 문제를 좀 봐야 되고, 이것들을 바꿔내지 않는 한 이 부분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우리 그 댓글을 보게 되면 진짜 이쪽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나 봐요. 여기 보면 깨은리님, 철근 굵기, 철근 강도, 각종 분석 자료 전부 다 엉망입니다. 이게 다 전관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 같아요. 하파님, 저도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원청 1군 업체에서 하청 업체가 일을 따르면 술을 안 먹어도 뭐 흔히 말하는 뭐 무슨 접대는 기본이고요. 어느 정도는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머스러우미님, 전관은요 기재부, 국토부, LH, 교수, 검찰, 경찰, 노동부 다입니다. 김동준님, 자의를 감추려고 만만한 LH 얘기 나오는 겁니다. 뭐 별별 얘기가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 또 이런 얘기도 하군요. 오늘 뉴스마트 버퍼 엄청 심하군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중요한 거는 결과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방안이라고 하는 게 약간 눈 가리고 아웅식이다. 이게 핵심인 것 같네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필요한데 그게 다는 아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근본적인 대책, 필요한 대책, 이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말씀하시고 싶은. 그래서 아까 지금 계속 이 말씀 드리는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인식의 그러니까 전환이요? 노동자 너무 시민의 추상적인데? 삶. 네. 그러니까 아파트, 저희 주거 공간이잖아요. 이 노동자 시민의 삶이 자본과 재벌, 부자들의 이익, 이 이권 카르텔에서 희생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확고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고, 이를 위해서 법과 제도가 좀 정비가 돼야 된다. 오늘 좀 국한시켜서 건설로만 보면 네.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돼야 됩니다. 그래서 책정된 사업비가 온전히 그 사업을 위해 쓰여져서 네. 이익을 위해서 돈 가지고 장난치는 이 현실 개선되어야 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하도급 구조 개선, 그래서 적정한 공사 기간이 보장돼야 됩니다. 한국의 아파트 건축물 올라가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너무 빠르죠, 사실은. 엄청. 근데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렇게 비용이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막 비 오는데도 막 타설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문제가 됐잖아요. 비 올 때 콘크리트 타설해가지고 그쵸. 레벨콘 돌아가고. 예. 또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뭐 지금 최저가 낙찰 구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최저가 가장 싼 가격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자재비도 뭐 좀 줄여야 되고 인건비도 줄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 뭐 불법 고용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최저가 낙찰제 이거 개선되어야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건설이 말 그대로 이게 되게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적정 인력들, 그래서 건설 기능인들에 대한 등급제 도입, 이런 것들이 좀 제대적으로 필요하고, 네. 거기에 이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결국은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해야 노동 의욕이 고취가 되고 조건이 좋아지면서 여러 네. 것들이 개선이 되죠. 이것들이 좀 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참여가 좀 보장이 돼야 된다. 네. 그 단적인 예가 건설안전특별법입니다. 건설안전특별법이요? 예. 이 법이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게 충분한 공사 기간, 네.
공사 비용을 보장하고 또 권한에 따른 각 주체들의 책임, 이거는 감리까지 그래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골자인데 네. 애석하게도 이게 2020년에 법이 발의가 됐거든요. 네. 근데 여전히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잘 안 되고 있다. 아, 발의는 이미 되어 있는데. 예, 막혀 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국회에서 뭐 토론회 하고 막 하는데 실제로 이게 국회 문턱을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럼 내년 총선 전까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또 자동 폐기되겠네요. 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지금에서 막 비가 막 오니까 잠깐 웅크려서 피한다면 생각으로 이 문제를 또 연기를 외면하면 네. 이거는 내년, 내후년 언젠가는 또 그리고 정말 대형 참사로까지 빚어질 수 있다. 이미 저희가 상품백화점 붕괴를 통해서 네.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또 이런 얘기도 이건 또 약간 좀 결이 다른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또 꼭 필요한 얘기 같아요. 지금 폭염이 이제 너무 심하게 되니까 사망 사고가 이제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근데 건설 노동자들이 휴식을 못 취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죠? 당연히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쉬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의 인식이고 상식이고요. 네. 그럼 이것이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로 정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정말 현장에 가면 정말 그늘 하나 없거든요. 그렇죠. 생수통 하나 떼약배추죠. 제대로 갖춰진 데들이 거의 없는데 네. 이러면 이 더우니까 작업 중지하고 쉬어야 된다. 근데 이거는 우리들이 뭐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그냥 가이드라인인 거예요. 그냥 노동부에서 가이드라인이고 특히나 5개 공사 현장은 고열, 고온 여기에서 또 제외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건설로만 특정시켜 놓고 보면 이거는 좀 무용지물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최근에 건설노조에서 이제 설문조사하고 발표했는데 응답하신 5분 중에 4분 정도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어지럼증도 느끼고 피해도 많이 보시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들이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냐? 근데 관리 감독해도 처벌할 수가 없어요. 왜? 규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그 노동자들이 좋은 컨디션과 상태에서 아파트도 짓고 빌딩도 짓고 도로도 닦아야 네. 그게 튼튼하고 제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몸이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그냥 멍멍한 상태에서 그냥 가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다른 결과물들이 나올 수도 있을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좀 정착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 부분이 계속해서 법에서 좀 막혀 있는 그 법으로 제정이 안 되고 있다. 즉 강제력이 없다. 하다 보니까 그럼 세상에 어느 자본이 아이고. 어겨도 처벌받지 않는데 이행해도 처벌받지 않는데 그것을 하려고 할까요? 아니 근데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위험한데 죽어나가는데 그게 말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 중대재해처벌법 때 네. 그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노동자가 건강하게 노동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기업에도 가장 유리하고 이익을 가져들 수 있는데 네. 기업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네. 현장에서의 이런 안전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무시되고 밑으로 좀 밀려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 아휴, 그리고 뭐 이 얘기도 매봉사님도 지적하셨지만 이러네요. 원래 땅에 묻히고 벽과 기둥에 가려지는 토목공사가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고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라 항상 좀 위험한 영역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원래 잘 하라고 감리가 있는 건데 만약에 감리분이 좀 그거를 제대로 확인을 안 해준다 그러면은 다 지어주고 나면은 확인하기가 좀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 규정한다고 해서 이게 또 체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도 다 같이 연결돼가지고 이게 고질적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이 휴식을 못 취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된 규정이나 뭐 처벌까지 연결이 안 되는 그런 허술한 부분이 있기 때문인 것이고 이렇게 자꾸 뭐 순살 아파트 나오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체크가 안 된 부분이 숨어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이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군요.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당이 지난달 27일에 천막 농성을 규제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천막 농성을 규제한다. 참 이것도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근데 어쨌든 어제 국가경찰위에서는 경찰의 야간 집회 금지 제한 조치 등이 헌법 취지에 맞지 않다 이런 지적도 지금 했습니다만은 여당이 계속 거꾸로 가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대책은 있으신지.
지난번에도 오셔서 네, 이제 그런 그때도 비슷한 뭐 말씀 똑같은 얘기를 사실 드렸었는데요. 질문했었었죠. 예. 그러니까 헌법은 그 국민의 양심, 종교,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을 합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완전히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특히 집회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전 영역에서 네. 목소리와 의지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이건 어떤 형태로든 보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부정하거나 제약하는 것을 우리는 독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대통령 스스로가 나는 독재자다. 집권 여당이 우리는 독재 정부야. 라고 좀 선언하는 것밖에 안 되고요. 좀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누리고 있는 이 헌법적 기본권이 그냥 어느 날 뚝 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분들의 피와 땀, 헌신, 일부는 생명까지 하면서 읽어놓은 건데 지금 우리 진행자님도 하고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같이 만들어왔고 또 신장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권리가 누군가의 권리와 배치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앞전에도 서희초등학교 교사 네. 안타까운 죽음이죠. 근데 그 죽음으로 드러난 교육노동자의 노동권이 학생인권과 상충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배타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네.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갖다가 자꾸 상충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편을 가르고 네. 결국은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르고 자꾸 편을 갈라요. 이 정부의 가장 못된 행태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누구의 행위로 나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를 받는다고 말하면 그거는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훼손하는 거죠. 이를 대다수의 노동자와 시민이 이제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전에는 이제 시행령 개정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밑도 끝도 없이 이제 다시 법 개정으로 돌아왔어요. 물론 자신들 뜻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왔었던 네.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네. 이 긴 역사가 있었고 그것들이 저희들의 민주적인 시민들의 기본적 DNA로 저희는 탑재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기본권을 제약하면 제약할수록에 이것에 대한 저항과 반대 의사는 더 많이 나올 것이고 네. 결국 정부 여당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거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성공하면 너무 슬픈 일이고요. 맞습니다. 우리 사회 미래가 없다는 건데 저희는 그것을 바꿔왔었던 그 경험과 역사가 있기 때문에 뭐 저희는 뭐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기본적인 권리 이것들을 향상시키고 쟁취하고 유지하기 위한 대단히적인 노력을 하실 것이라고 보고요. 네. 뭐 거의 순서 다 된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건설 노동자들 이게 지금 막 폭염 대책 막 나오는데 이게 올해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작년에도 얘기 나왔고 재작년에도 얘기 나왔습니다. 이게 건설 노동자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쿠팡에서 이제 네, 파업을 쿠팡 했었는데 노동. 물류센터에 가면 엄청나요. 거기에 도시가스 검침하시는 분들 이 땡볕 지열 팍팍 올라오는데 그냥 검침하러 다니셔야 돼요. 제철소에서 배 만드는 노동자들 그 상상을 초월할 정도에 하거든요. 왜 이런 것들이 때만 되면 이렇게 등장하는가 이슈로 기본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이번에는 이 폭염 기간 지나면 또 흐지부지 될 게 아니라 정말 기본적인 거 하나라도 제발 좀 만들고 갔으면 좋겠다. 네. 여기에 좀 많은 분들이 좀 힘을 좀 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건설 노동자 휴게 시간 다른 곳은 몰라도 시간 정해서 딱 맞춰서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일도 발생하고 작업 공장을 전체적으로 맞춰 협업하면서 작업해야 되는데 어느 한 부분이 쉬고 있으면 다른 부분하고 못 맞추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실질적으로 아무리 온열한 자가 나와도 검사 전문가들은 50도 이상은 돼야지 인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정치권 속에서 열불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분인데요. 열받을수록 발음이 정확해지는 남자 시사계의 촌철살인 래퍼 랩진봉 최진봉 교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표정이 안 좋으신데. 왜요? 표정이 안 좋아요? 전 모르죠. 왜 안 좋은지. 실방을 안 해서 그래요. 오늘 일찍 녹화를 오셨는데 해가지고. 네, 녹화를 해서 또 뭐. 빛이 좀 바랬군요. 예. 죄송합니다. 네. 자, 그래도 오늘 한번 열심히 해보죠. 네.
MB맨, 돌아온 MB맨. 이 사람은 정말 부활의 사실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동관 특보 결국 3개월 동안 빙빙 돌리다가 대통령 그냥 밀어붙였어요. 또 역시 뚝심 있게, 아주 일관성 있게. 뚝심이 아니라 오기지. 오기예요? 오기 인사, 오기. 왜요? 아니 국민들이 반대하고 기자들이 반대하고 아니 기자협회에서 조사를 했잖아요. 기자협회라고 하는 것이 뭐 보수 종편 포함해서 그렇죠. 기자들 모임이잖아요. 거기서 80%가 반대를 해요. 85%였죠. 85%인지 어쨌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반대를 하고 국민들도 반대하는 여론이 훨씬 높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을 임명하는 게 어떻게 뚝심입니까? 오기지. 국민을 이겨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뚝심이라고 표현하는 언론들도 있던데요. 아니 그런 언론이 기관지 같은 거예요. 말이 됩니까? 공산당 정부 기관지? 기관지예요? 아니 왜 공산당 그래? 기관지? 내가 언제 공산당 얘기 꺼낸 적 없거든요. 정부 입장만 대변합니까? 그게 무슨 언론이에요?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게 언론의 역할인데 네. 무슨 뚝심이야 이게 오기지. 아니 그러면 좋아요.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런 뚝심을 발휘합니까? 오기를 발휘합니까? 보세요. 뻔한 거예요. 아니, 이동관 이제 특보가 그전 했던 일을 보면 답이 나와요. 네. 그전 MB 정부 때 이동관 특보가 했던 일이 뭐냐고요. 뭐예요? 언론 장악이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글자로 언론 장악. 그거 했던 사람 다시 불러들인 이유는 뭐겠어? 또 그거 하라는 거지. 언론 장악, 언론 탄압이죠. 네. 네. 8글자로 하라고? 아니. 어쨌든 그런 일을 하라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논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동관 특보를 왜 임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거 그런지 제일 모르겠어요. 잘하니까. 언론 장악을 제일 잘하니까. 그렇죠. 그 전에 MB 정부 때 종편 만들고 그렇게 반대 심했어요. 그 당시에 그 종편 만들기 위해서 미디어법 개정할 때 제가 이제 가장 앞장서서 반대했잖아요. 너희 변호사는 아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언론계 사람들이 알아요. 그 정도로 핍박받으면서 그때 반대를 했는데 그걸 막 무리하게 통과시킨 게 그 당시 MB 정부예요. 여당이었고 그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동관 그 당시에 수석이었는지 뭐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최시중 그 당시 방통위원장이에요. 네네. 두 사람이 MB 정부 들어서자마자 보수 언론 4개의 종편을 허가해 줬는데 그 허가해 주는 과정을 보면 미디어법 고치는 과정이 민주당하고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언론 노조가 막 국회 들어가서 반대하고 막 이래가지고 잡혀가기도 하고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밀어붙여가지고 종편 만들어가지고 지금의 방송 환경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때 종편이 안 만들어졌다면 지난 대선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분을 꼭 임명시켜야 되는군요. 그렇죠. 저렇게 일을 잘하는데. 일을 잘해요? 그렇잖아요. 그분 입장에선 그렇지. 보수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아니 종편이 4개 있는데 4개가 다 보수인데. 그렇지. 그리고 지금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앞에 앉아가지고 KBS, MBC 안 보잖아요. SBS 안 보고.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만든 사람이니 이번 정부에서도 그렇게 좀 해달라. 그렇지. 바로 요청인 그거지. 거지. 바로 그거죠. 그래서 오기 인사예요. 그러니까요. 보세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네. 국정원 불법 사찰 관련 검찰 수사 기록을 보게 되면은 당시 홍보수석실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이 홍보수석실 관계자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네, 이 맞아요. MBC 장악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와라. 그러면서 또 하나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뭡니까? 경향신문. 전화해서. 경향신문. 전화해가지고 기사 뭐야? 좀 빼달라고. 전화해서 기사 빼달라는 건 두 번째 문제고. 뭔데 또? 경향신문과 같은 특정한 언론사가 광고 수주를 어떻게 했는지 누가 거기다 광고 보냈는지 조사해갖고 그렇지. 그거를 못하게 해라. 압박이지. 국정원 직원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나중에 큰일 나는데 들키면 책임지실 겁니까? 들켰잖아. 그러니까 책임지실 겁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이랬어요. 근데 들켰잖아. 그렇지. 그리고 난 다음에 빠이빠이 이렇게 됐다가 그러다가 지금 다시 또 돌아왔잖아. 얼마나 화려한 부활이야. 그럼 이걸 보니까 이거는 빠이빠이 해도 소용없고 그 당시 잠깐 뭐라고 해도 소용없고 국정원에서 잠깐 뭐 싫다고 해도 소용없고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끝까지 뚝심 있게 밀어붙인 사람이 된다. 오기 있게. 뚝심 있게 내가 하고 싶은 오기. 대로 하면 된다. 오기. 이거잖아요. 오기죠. 그걸 학습한 거 아닐까? 그걸 학습한 거지. 뚝심이 아니고 오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또 하나 웃기는 거는 뭐냐면 그렇게 본인이 수사하는 거야. 중앙지검장이었잖아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수사해서 결과를 냈어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다시 불러야 된다. 그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본인이 볼 때 잘못됐다고 그 수사해가지고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처벌을 안 받았어. 이유가 뭐냐면 공소시효가 지났어. 공소시효가 안 지났으면 처벌 대상이잖아요. 근데 또 그걸 처벌 안 받아서 내가 이 자리에서 어제 인터뷰한 거 보고
깜놀했네. 그러니까. 본인이 뭐라 그랬어요? 아, 그때 문제가 있었지만 광풍처럼 휘몰아쳤지만 그때 문제가 있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공소시효 끝나서 그런 거예요.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걸 또 그렇게 호도를 하십니까? 공소시효를 너무 짧게 만들어놨네. 진짜. 맨날. 자 보세요. 진짜 이동관 특보가 홍보수석일 때 청와대 홍보수석실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 A씨는 2017년 12월 10일 검찰에 출석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검찰에 출석해서 국정원의 주문 보고서를 요청한 건의 80에서 90%가 홍보수석실 산하의 언론 비서관실에서 나온 것이다. 즉 이동관이 시켰다는 거래요. 이외의 비서관으로부터는 지시를 받은 적이 거의 없다. 당시 언론 비서관은 이 특보의 신임이 도태한 것으로 알려진 박홍신 전 언론 비서관이었다. 2010년 5월 B 행정관으로부터 진보 성향 특정 일간지의 광고 수주 동향 및 견제 방안을 알아보는 지시를 받고 이에 강하게 항의를 했더니 B 행정관에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느냐, 광고 보장 서랍을 열어야 된다, 이런 일이 우리가 한 일이 맞냐, 나중에 일이 발각되면 책임질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까 요청한 내용 꼭 해달라고, 미안하다고, 이거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국정원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강요와 협박과 회유를 동시에 했다는 겁니다. 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했던 사람, 그런 일을 했던 수석실의 수석이었던 사람을 어떻게 저는요 어제도 일어서가지고 그 인터뷰한 내용 보고 너무 깜놀했어요. 네. 언론을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된다고. 본인이 했던 일을 보세요. 지금 그 노영희 변호사 읽어줬던 그것만 본인 앞에 딱 보여주면 스스로를 돌아볼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그렇게 얼굴 싹 바꾸고서 자기는 그런 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된다고요? 그럼 그때 왜 그랬어요? 그때 왜? 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경향신문 광고 수주 현황 파악을 둘러싼 항명소동이 있었던 바로 그때, 즉 2010년 5월인데요. 이때 전까지는 언론 비서관실 지시로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은 한 달에 한 3, 4건에 달했다. 30에서 40% 정도의 요청은 좌편향격인 언론계나 종사자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였고, 연예인 누구누구의 프로포폴 투약 소문이나 좌파 언론인들의 방송 진출 실태 및 견제 방안과 같은 것들을 알아봐달라는 지시를 한 적이 있었다. 블랙리스트가 이런 데서 나는 거군요. 이동관 후보자 3개월 동안 언론에서 많은 의혹을 제기했지만 어제 얼굴 보십시오. 너무 행복해가지고 내가 개선 장군이야. 딱 이 필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동안 그 사람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모든 논란이 해결됐는가? 하나도 해결된 건 없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아들 학폭 문제가 뜨거운 논란이 되면서 서희초 초등학교 교사가 그 학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둘러싼 부모님들의 갑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시달렸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동관 후보자, 이동관 이 지명자의 부인이 그 학교에 와가지고 선생님을 그렇게 괴롭히고 어디를 가라 그러고 막 이랬다는 게 나왔잖아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도 사실 이동관 후보자도 김승유 당시 이사장한테 네, 전화를 해서 하냐고, 네. 그때는 뭐 말이 다르잖아요. 그때 인터뷰한 게 남아있어요. 목소리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지금. 맞아요. 근데 이동관 후보자는 그때는 그냥 뭐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것만 보려고 물어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김승유 이사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전화를 좀 늦춰달라. 12월까지.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해명도 다른 거예요. 틀린 거고. 거짓 해명을 한 거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과연 이렇게 정말 선생님이 그리고 그때 인터뷰한 내용도 있어요. 중국에 계시다잖아요. 그분이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압박으로 느꼈고 압력으로 느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사장이 전화를 해가지고 그거 좀 이렇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선생님 입장에서는요. 이사장이 정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의 그 임명, 그 다음에 해임 이런 것까지 이사장이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게 압력을 안 느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아무 그런 게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증언도 그렇고 김승유 이사장의 인터뷰 내용도 남아있는데 네. 그게 과연 먹힐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또 하나 있습니다. 배우자 인사청탁 문제가 또 네. 나오고 있습니다. 돈봉투, 그렇습니다. 2천만 원 돈봉투 사건인데요. 말하자면. 이 후보자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부인이 지난 2010년 무렵 이력서와 2천만 원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라는 인사청탁 의혹이 한 언론사로부터 제기가 되니까 곧바로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왜 이력서 같은 걸 왜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거는 알려진 것하고 많이 다릅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3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상황을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해당 이력서를 부인으로부터 전달받거나 이력서를 받았다는 건 잘 모르는 얘기다. 또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부인하고 있어요. 부인을 부인하는 겁니까? 보리가.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력서를 먼저 받고 그리고 아마 이제 돈을 전달받은 것 같아요. 네. 뭐 100번 양보해서 이번에 말을 그대로 믿으면 돈은 돌려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민정수석실에 뭐 수사 의뢰했다, 보고했다, 뭐 그것까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의문이 남는 거, 이력서를 왜 한 번을 안 돌려주고 갖고 있었냐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 문제를 지금 언론에서 제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력서에 대해서는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인이 받았다는 걸 알지도 못했고 본인한테 전달된 건 없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결국 뭐예요? 이력서를 갖고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이력서 돌려주던지 아니면 이력서를 왜 돈을 돌려줄 때 이력서도 같이 돌려줬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고 있잖아요. 지금 돈만 돌려줬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언론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판결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네. 그 내용도 보면 이력서 문제가 왜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고 해명이 안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아 있어요. 그럼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죠. 그렇죠. 만약에 언론이 의혹을 제기한 것처럼 이력서가 남아 있었다면 왜 돈만 돌려주고 이력서는 갖고 있었냐는 거예요. 이력서도 같이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나는 돌려주고 안 돌려주고 인사청탁을 할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부인이 그런 걸 받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모르지 뭐. 돈 준 사람 입장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지 모르니까 뭐 고소하겠다고 막 저렇게 난리를 치니까 말을 자.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가장 큰 문제는 그런 주변 문제도 있지만 예. 주변 가족의 문제도 있지만 일단 본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지금의 종편을 만든 장본인인데 모르쇠를 일관하고요. 어제는 언론은 장악될 수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된다.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 그다음에 공산당 기관지와 같은 그런 언론 있으면 안 된다. 만약에 그런 언론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여기 이러고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과 종합판인데 첫째는요. 네. 네. 언론은 뭐 장악될 수도 없고 장악해서 안 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본인이 했던 일을 돌아보세요. 저는 그러길 바래요. 정말 이 말이 맞다고 이건 원론적인 얘기죠. 이 말이 원래 맞아요.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닌데 네. 본인이 예전에 했던 일을 생각하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분이 그런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그 부분은 동의를 못 하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원론적으로 이 말이 맞는 말이지만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인지는 저는 동의를 못 하겠다고요. 본인이 그전에 했던 아까 노영희 변호사가 읽어줬잖아요. 열심히. 네. 그걸 보면 이분이 언론 장악에 대해서 전혀 뜻이 없거나 아니면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아니 이명박 정부 때 황태자처럼 언론계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대변인을 했고요. 수석을 했고요. 언론 특보까지 했어요. 끊임없이 직책을 갖고 있으면서 계속 일을 했던 사람이 언론에 대해서 국정원에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여러 정황으로 보면 홍보수석실에서 요청을 했고 홍보수석실에 요청한 내용을 가지고 보고서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홍보수석이 몰랐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홍보수석실에서 뭘 요청을 하거나 공문을 보내면 수석한테 보고도 안 하고 보냅니까? 그러면 비서관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장악해서 안 된다고요? 본인이 했던 일은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공산당 기관지 얘기하는데요. 공산당 기관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뭐 어떤 언론이에요? 뭐 어떤 언론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언론사에서. 여러분이 잘 아실 거로 뭘 아는데요? 알기로는 공산당 있어요, 우리나라에? 공산당이 만든 기관지가 있어요? 아니, 그럼 또 100번 양보해서 언론사에 누군가를 비교해서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언론사가 가장 편파적입니까? 국민들한테 물어보세요, 한번. 어떤 언론사가 가장 편파적인지 내가 말을 안 하겠는데 뭐 본인이 생각하는 언론사는 아닐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네. 진짜. 아니 사실은 지금 최지모 교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그분의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저렇게 일관적이지가 않고 내로남불적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15개 언론 시민단체들이 이동관 지명은 폭력이다. 네. 폭력이지. 이 사람에 대한 인사를 처리하라. 네. 그렇지만 윤 정부는 절대 처리하지 않을 것 같단 말이죠. 안 해요. 절대로 안 하죠. 와, 우리 대통령은 우리 말은 안 듣기로 아예 작정을 한 건가요? 아니요, 오늘 안 들어요, 원래. 몰랐어요? 왜 안 들어요, 그러면? 그분은 유시민 전 장관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제가 한 얘기 아니고요. 유시민 전 장관이 인용한 거. 인용은 괜찮죠, 인용? 따옴표로. 네. 따옴표로. 침팬치 우두머리.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분이.
침팬지 우두머리는 그러면 남의 말 안 듣고 안 들어. 자기 하고 싶은 말만 맘대로 한대요? 왕처럼. 아, 그래요? 그건 따옴표. 제가 분명히 따옴표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제 말이 아니었고요. 네. 그래서 유시민 전 장관의 말에 따르면 변할 가능성도 없고 변한 걸 기대하지 말래요. 그러면 그걸 기대할수록 우리 화가 나는 거야. 우리가 기대를 하면. 그럼 어떻게 돼? 수능을 해야 돼? 그거에? 수능은 아니고 응. 수능은 11월에 보는 거고요. 웃기지? 어처구니 없어서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수능하는 게 아니고요. 네. 적응해요. 그럼 적응? 아니 적응은 할 수는 없. 적응은 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만 그게 나쁘다는 걸 인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걸 바꿔야 되겠죠. 어떤 방법, 제가 뭐 어떤 방법이라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걸 기대하고 있는 순간 더 우리는 괴로워져요. 마음속으로. 뭔가 일만의 그럼 기대를 포기하고 있으란 얘기잖아요. 뭐야 그게? 포기가 아니라 제가 늘 이게 돌려서 얘기하잖아요. 돌려서 얘기하지 말라고요. 싫어요. 왜 이래요 진짜. 바꿔야지 지금 상황을. 바꾸길 바랍니다. 지금 국민의힘으로. 그러면 낙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인사청문회 해가지고 뭐 이동관 한다는 거예요? 아니 낙마 가능성은 이동관 뭐 얘기하지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동관 얘기 하루 종일 하고 있었는데. 그랬어요? 갑자기 또 왜 대통령 얘기를 혼자 아까 들어가가지고. 그랬잖아요. 대통령 얘기. 난 대통령 얘기한 줄 알았어요. 이동관 지금 후보는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내가 볼 때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밀어붙일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여론 형성을 해서 문제가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엄청난 후폭풍이 생길 때, 그러니까 뭐 일말의 가능성이라고 하면 대통령은 안 바뀌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다가 우리 총선 망합니다. 이러다가 정말 우리 큰일 납니다라고 누군가 얘기하거나 당에서 얘기하거나 원로들이 얘기를 해서 그걸 물러나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건 가능성이 낮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론과 시민단체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그러지 말고 방통위를 사실상 식물 방통위를 만들어 버리자. 왜냐하면은 좀 있으면 이제 김효재 그다음에 이 김혜원 의원이 임기를 그만두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남아 있는 사람이 이상인인가요? 그분 하나 네, 남고 네. 그다음에 이동관 씨 이제 위원장 올라가겠죠. 네, 그럼 그렇죠. 두 명으로 그냥 해봐라 5명 중에.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 안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 김혜원 의원이 그게 아니다. 5명 중에 1명만 남아도 할 수 있다. 이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고 실익이 없다. 식물 방통이라는 말은 하나 만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되면 정부의 입맛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게 된다.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라 이랬어요. 방법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현 의원의 말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2명이 되더라도 처리는 가능하다고 네, 처리 보고 있는 가능하다고 거예요. 해요. 네. 그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김현 의원의 말은 위원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 상황이라도 2명이라도 들어가서 그러니까 민주당 추천이 두 명이잖아요. 5명 중에 2명이라도 들어가서 열심히 반대하고 어차피 통과는 되더라도 모든 것이 그리고 나서 내부에 있는 상황들을 잘 알 수는 있잖아요. 들어가 있으면 그걸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다. 그걸 하는 게 낫지 차라리 이렇게 무력하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그 주장인 것이고요. 그 반대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2명 그 얘기는 언론 노조가 주장을 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 민주당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둘 중에 어떤 걸 채택할지는. 그러니까 임명 자체를 안 하는 거죠. 그럼 2명만 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물론 1명을 임명할 수 있지만 민주당이 통과를 안 시켜주면 국회 통과를 못 해요. 마치 그냥 지금 최민희 전 의원이 국회는 통과했는데 윤석열이 임명을 안 해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추천을 하더라도 민주당이 통과를 안 시켜주면 국회 통과를 못 하니까 그 사람도 임명을 못 해요. 그런 상황이 되면 2명만 남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식물로 만들자고 하는데 김현 위원의 말은 2명이 있더라도 자기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원한 처리가 가능하다. 그런 상황을 그냥 방치하는 게 맞느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는 민주당은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지 결정을 안 했어요. 그리고 조승래 지금 간사 같은 경우는 법을 뭐 개정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그러니까 3명 이상으로만 처리가 가능하도록 법을 만들고 이제 와서 한들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요? 아니 지금 해가지고 언제 통과시키고 거부권 또 하지 않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근데 그거를 지금 추진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을 거냐 하는 부분은 의문이고.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은요, 지금 방통위에서, 김효재 임기 끝날 때까지, 이동관 임기 시작하기 전까지, 남영진 KBS 이사장 몰아내는 거 하고, 뭐 이것저것 다 처리하고 나가겠다는 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현재 지금 남아있는 김현현이라든가 이 사람하고 비교해봤을 때 숫자가 안 맞아서 일단은 처리가 다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그렇죠. 되든 간에. 맞아요. 그리고 하니까 KBS 내에서 지금 반발이 또 나왔어요. KBS의 원래 보수 노조, 약간 어용 노조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이 남영진 이사장이 법인 카드를 함부로 썼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거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 지금 나오면서 KBS 내부에서도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끌려다니기만 하고 말도 안 되는 거에 동참하겠느냐, 제발 입을 좀 열고 정신 차려라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KBS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많은 언론단체나 기자협회에서도 또 이런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단 말이죠. 이러면 방통위원과 관련된 얘기는 그쪽대로 가더라도 실질적으로 현업에서 뛰고 있는 이런 언론사의 구성원들이 뭔가 좀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지 않나? 근데 생각도 드는 그게 거죠. 사실은 옛날 상황을 그대로 복귀해 보면요. 그때도 똑같았어요. 네. 그러니까 MB 정부 때도 그때는 방송 대파업이라고 했어요. 그래요, 맞아요. 옛날에는요 방송사들이 개별적으로 파업을 했거든요. MBC는 네. MBC, KBS는 KBS 이렇게 했었는데 당시 MB 정권 들어서고 나서 사장을 다 교체하려고 했거든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정현주 사장 몰아내고 MBC도 사장 바꾸고 이러면서 MB 이제 그 이동관 수석하고 그다음에 최시중 위원장이 방송사 사장들을 바꾸려고 시도를 했었고 그렇죠. 거기에 반발해서 방송 대파업이라고 해서 MBC, KBS, YTN까지 같이 파업을 네, 했어요. 맞아요. 그 170일 정도 됐거든요, 그 당시에. 너무 엄청 힘들어가지고 이제 안 하나 봐. 그 사람들. 그럴 수도 진짜로, 있지. 진짜로. 근데 문제는 뭐냐? 그래도 네. 바꿨어요. 그래도 바꿨다. 네. 그러니까 이동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동관이라고 하는 분을 저렇게까지 미는 이유가 그때 그 모습을 봤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렇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170이나 파업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이제 아유, 도저히 그래도 여론이 안 좋으니까 포기할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동관 지금 특보를 보면 그런 거와 상관없이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네. 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 있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그 말이 맞는 게 이 후보자를 지명한 현 정부가 총선 전에 KBS랑 MBC 사장을 바꾸겠다는 노골적인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이동관 후보자가 지명된 후에 지상파 3사 중에 SBS랑 JTBC, TV조선, 채널A, MBN 등 종편 사사에는 이동관 관련돼서 안 좋은 뉴스들이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동관이 된다는 것을 정제 사실로, 기정 사실로 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없었던 것들은 다 좀 마사지 시켜주겠다. 그리고 특정 방송국 출신 뭐 패널들 이런 방송에 많이 나갔던 그런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윤정부 인사로 다소 기용이 되고 이런 모양이 지금 같이 연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방송사 입장에서는요 방통위원장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송사 재승인을 하는 곳이잖아요. 방통위가 뭐 3년 또는 2년 이렇게 하는데 네, 그렇게 네. 하다 보니까 결국은 방송사 입장에서 어느 사람이 방통위원장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방송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위험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소리를 안 낸다고 보고 특히 종편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뭐 동아일보 출신이기도 하지만 그분이 들어오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종편에 대해서 유리한 방송 환경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 정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거나 정부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도를 많이 하는 언론사에 잘했다고 칭찬해 주지 그렇죠. 않겠어요? 그렇죠. 그 지금의 상황을 본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보도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냐고요. 그런 언론사가 제대로 된 언론사입니까? 기관지입니까? 제가 묻고 싶어요, 진짜. 알겠어요. 아니 정말 이렇게 국민적 관심사하고 이동관 수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보도를 안 해. 그게 제대로 된 언론사입니까? 게다가 지금 18일부터 22일 중간 정도에 청문회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네, 여당은 지금 철통 방어하겠다. 야당도 여기서 좀 끌어내리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청문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청문회는 민주당이 잘 준비를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잘할까요? 그러길 바래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그 국민의힘은 사보임을 해가지고 많이 바꿨더라고요. 네, 바꿨어요. 민주당도 사보임할 다 필요가 있다. 바꿔버려야 첫째. 돼. 두 번째, 민주당은 회의 좀 하세요. 하기 전에. 각자 하지 말고. 그게 왜 그러냐면 중복 질문하고 같은 질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가방 의원들이나 아니면 인사청문회 들어가는 사람들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해야 돼요. 나를 시켜주면 잘할 텐데. 아, 그렇지. 진짜 아깝다. 노영희를 증인으로 부르세요. 증인이 아니라 이렇게 질문자를. 질문자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폭 문제는 누가 담당해라. 예를 들면 뭐 방송 장악 문제는 누가 담당해라. 그리고 조사는 이렇게 한다. 그래야 좀 핵심적으로 물어볼 거 아니야. 하루밖에 못 해요. 방통위원장 청문회 이틀도 못 해. 네, 맞아요. 새벽까지밖에 못 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분야를 좀 나누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함께 논의하고 그래야 이상한 소리가 안 나와. 중복된 얘기 질문 안 나오고 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좀 회의 좀 하세요. 그래가지고 네. 제대로 좀 물어봐서 국민들 앞에 정말 얼마나 이동관 특보가 잘못된 사람이고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줘야 되고 학폭 관련해서도 그래. 지금 3명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잖아요. 뭐 그분들이 직접 나오지 못한 녹취든 아니면 뭐든 자료 찾아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예전에 있던 자료들 다 찾아내서 이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그리고 합의를 했다고 하지만 합의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학폭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잖아. 네.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최진봉 교수하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의당 탈당 인사들이 지난달 30일에 신당 창당을 위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새로운 시민 참여 진보 정당 추진 제안 모임이라는 건데, 이거 뭐 너무 어려워가지고 외울 수가 없어요. 자, 어쨌든 줄여서 새진추로 부르겠습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새롭게 의기투합을 했는지, 사실 정의당의 예전 모습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이 새진추 모임이 그 기존의 정의당의 모습하고 같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오늘 한번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진 운영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운영위원장님은 지난번에 또 저하고 인터뷰 네. 했었었는데 몇 번. 자, 어쨌든 정의당을 탈당하셨죠? 네, 탈당을 네, 했습니다. 세상에 그 정의당은 다른 정당하고는 또 좀 다른 의미의 정당으로 저는 사실 생각이 좀 드는데 예, 그 당을 탈당한다는 거는 정말 본인의 그 젊은 시절에 혹은 뭐 과거에 가졌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 그냥 내려놓는다는 느낌이 좀 더 많이 드는 것 그렇죠. 같거든요. 쉬운 일 아니었고 저도 상당 기간 고심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뭐 우리가 탈당 기자회견문에도 썼지만 정의당 고쳐 쓰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판단하에 탈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정의당을 탈당하시면서 신당을 창당하시게 된 게 더 이상 현재 정의당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구나 이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정의당이 대표 진보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서의 정의당으로는 대표 진보정당으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대표 진보정당, 제1진보정당 우리로 대체해달라. 진보정치같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다시 세워보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탈당을 하고 새로운 신당 창당 깃발을 띄운 거죠. 네,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같이 탈당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뜻을 같이 모은 분들이 많았나 봅니다. 일단은 전현직 당직자는 60여 명이 탈당을 했고요. 많이 탈당. 그리고 그 밖에 당원분들이 해서 한 200여 명이 일단은 그 7월 7일에 탈당을 했습니다. 네. 반발은 없었을까요? 정의당 내부에서? 뭐 흔쾌하진 않죠. 왜 안 그러겠습니까? 흔쾌하지는 그러니까요. 않죠. 예.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우연히 심상정 전 대표를 만났는데 좀 안타까워하고 상황에 대해서 그다음에 좀 속상해하는 그런 모습을 조금 제가 좀 얼핏 느꼈습니다. 뭐 저한테 그렇게 말은 직접 안 했습니다만은. 뭐 안타깝고 속상해하는 마음은 있겠지만 당이 이 지금까지 정의당에 온 부분에 있어서 심상정 의원님 책임 굉장히 큽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정확히 뭐가 문제입니까, 사실 그분이? 정의당 같은 경우는 사실 한때는 제3당에게 확고한 지위도 그럼요. 있었고요. 호감도만큼 1등 정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21대 국회 들어서면서 뭐 지지율 추락하고 신뢰 추락하고 갤럽 여론조사 보면 호감도 꼴찌입니다. 요지부동에 지금 꼴찌를 하고 있어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고 네. 작년에 그래서 강력한 인적쇄신 하자. 특히 당을 대표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의 그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부분들이 정의당이 하나의 정체성으로 굳어져서 그렇죠. 국민적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당원 총투표를 발의를 했고 아쉽게도 40% 찬성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뭐 모든 국회의원, 당내 가장 큰 정파들이 똘똘 뭉쳐서 반대 운동을 한 거거든요. 나름의 40% 적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어서 뭐 변화와 혁신이 좀 진행될 거라 기대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특히 올해 들어서 뭐 50억 클럽, 김건희 특검 관련돼서도 당의 정치적 포지션이 이미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로 착각한 나머지 오락가락하다가 결국 그렇죠. 또 민주당과 패스트트랙을 했는데 그 사이에 정말 많은 당원들이 탈당을 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뭐 제가 이제 뭐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뭐 언론에도 나왔지만 뭐 유호정 장혜영 의원 같은 경우는 진보 정치 낡았다. 정의당 해체하고 신당 창당하자 이런 주장을 당내에서 하고 있는데 정의당은 진보 정당입니다. 근데 진보 정치가 낡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기 부정이거든요.
뭐 다시 말해서 해당 행위에 해당되는데 당내에서도 정말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지도부가 그냥 안고 가고 있습니다. 진보 정치가 낡았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데. 진보 정치 낡았고 폐기 처분하고 새로운 정치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근데 저로서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되고요. 당이 그런 해당 행위에 해당하는 얘기를 했으면 응당 지도부가 강력한 경고든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안고 가고 있다. 이거는 자정 능력도 상실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 정당이라고 하는 기치를 자꾸 내걸고 나가는 것 자체가 구태의연하다 뭐 이런 뜻인가 보네요. 아니 진보 정당 국회의원이잖아요. 그게 구태의원 하면 나가면 되는 겁니다. 당을. 자기가 그냥 나가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거를 왜 방관하고 있는지. 사실 근데 이제 비례 지금 뭐 언급을 하셨으니까 그 두 분의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처음에 비례로 나오실 때만 하더라도 소수 약자를 대변하는 어떤 아이콘처럼 여겨지기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행보를 보게 되면은 뭐 류호정 의원 같은 경우는 특히 좀 정말 이 당을 위한 그런 소수를 위한 약자를 위한 뭘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본인이 이렇게 뭔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좀 아쉬운 모습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예전에도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정의당은 거대 정당이 아닙니다. 6명의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그 당을 상징하는 정체성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 그동안 진보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보여줬던 의정활동의 모습, 그다음에 정치활동의 모습이라는 것들이 예전 같지 않고 말씀하셨듯이 뭔가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위한 활동보다는 뭔가 개인을 드러내기 위한 활동으로서 국회의원직을 맡은 건가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진보 정치까지도 신뢰를 추락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새롭게 당을 조금 쇄신하려다가 실패하고 결국은 당을 박차고 나와서 다시 만들기로 한 그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비전이 또 뭘까요? 일단 뭐 같이 하시는 분들은 말씀드렸던 전현직 그 당직자분들하고 실은 저희보다 먼저 탈당한 당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올해도 탈당했고 작년에도 탈당했는데 그 천호선 전 대표님 같은 경우는 작년에 탈당하셨어요. 근데 천호선 대표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뭐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현재 무급 반상근 사무국장님을 하고 계세요. 무급. 근데 천호선 대표님 공당의 대표이기도 했습니다. 공당의 대표까지 지내셨던 분이 이런 새로운 당 만든다 그러면 지도위원이나 고문 이런 걸 하실 텐데 아니다. 나도 같이 하겠다. 백의종 군이네 완전히. 네, 그러니까 그 대신 나는 현실 정치에는 직접 나서진 않겠지만 제대로 된 시민참여 진보정당 만드는데 나도 함께 하겠다 하면서 사실 뭐 대한민국 정치에서 보기 드문 무급 반상근 사무국장을 지금 맡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자, 유능한 진보 정권을 만들려면 제1 진보 정당부터 유능한 시민 참여 진보 정당으로 대체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사실은 정의당 그다음에 진보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이 새진추 물론 이제 앞으로 당 어떤 이름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당이 있어요. 정의당은 빼고 그러면 진보당하고 차이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럼요. 네, 어떤 모습을 우리한테 보일지 좀 선명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선명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는 대표 진보정당으로 저희로 대체해달라고 깃발을 들었고 내년 총선에서도 원내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과거에 소위 말해서 운동권식의 폐쇄적인 정당, 자기 고립주의적인 노선을 걷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리 원칙만 주장하는 원리주의를 저희는 모든 부분에서 배격합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현실주의 노선이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실주의 노선? 예. 진보 정치가 더 많은 진보에 대한 확장을 위해서는 현실에 제대로 발딛고서 유연하면서도 그다음에 때를 따라서는 유능함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치 노선을 가져야 되는데 그동안의 진보 정치, 진보 정당들을 보면 대단히 폐쇄적이었습니다. 배타적이고 나와 생각이 다르면 일단은 밀어내고 보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네. 저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장하는 진보 정치, 개혁하는 진보 정치, 그래서 집권하는 진보 정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그런 아직 확정된 슬로건은 아니나 민주당보다 노무현답게, 정의당보다 노회찬답게 를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치를 하겠다는 건데요.
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진보 정치보다 오른쪽에 있었지만 굉장히 급진적인 국가 구상을 했던 분이시고요. 노회찬 의원님 진보 정치 왼쪽에 있었지만 늘 현실에 발을 딛고 진보 정치가 세속화돼야 된다고 주장하셨던 분입니다. 그러한 그 부분들의 이제 정치를 저희가 좀 제대로 한번 구현해 보고자 합니다. 네, 뭐 그렇군요. 적통이 저희한테 있다고 주장하진 않아요. 네. 민주당에 있고 정의당에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분들이 가졌던 급진성, 세속주의 이걸 제대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배동훈님께서 진보당과 힘을 합치는 건 어떨까 하네요 이러셨는데 어, 그런 얘기도 사실 하는 분들이 많긴 하는데 진보당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정의당이 만들어진 게 이제 통진단 사태를 겪으면서 만들어졌던 정당이고 저를 비롯해서 이번에 새진주의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정의당을 만들 때 함께 하셨던 창당을 함께 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진보당에 맞아요.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좀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 인권이나 젠더 의제 이런 것들이 사실 정의당에서 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주제들이기도 하고 이슈들이기도 했는데 새진추는 이런 젠더 노선에 대해서 어떤 입장 가지고 있냐? 뭐 이건 저희가 네. 약간 이제 새로운 진보 정당은 이렇다라고 VS 같은 거를 하나 만들었을 때 네. 저희가 검찰형 페미니즘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이런 잠깐만요. 표현을 검찰형 페미니즘이요? 예,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네, 그게 뭡니까? 그 사실 뭐 정의당으로서 큰 충격적인 일이었던 게 그 김종철 전 대표의 그 성추행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에 있어서 사실 돌이켜 보건데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를 했다라는 칭찬이 있었을 반면 한편으로는 이 사건에 대한 규정과 처리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관계 확인이 제대로 안 됐다는 네, 얘기도 맞습니다. 있었어요. 피해자의 일단 규정과 피해자의 추인으로 이루어져서 뭐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공표는 아닐지라도 경위가 어떻고 그래서 처리는 이런다라는 것을 당으로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많았었는데 당시 당 여성위원회에서 2차 가해 제보를 받는다.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이것과 관련돼서 물어보거나 뭐 이런 부분 궁금해하는 것까지 2차 가해로 규정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실 검찰형 페미니즘이라고 보는 건데요. 그 일단 페미니즘은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젠더 정치도 마찬가지인데요. 성폭력 사건을 중심으로 정의당이 이슈를 다루면서 마치 페미니즘 정치, 젠더 정치 모든 것들을 한 것이냐 스스로 자임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젠더 정치야말로 사회경제적, 문화적, 제도적 여러 가지 측면을 제대로 살펴봐야 되고 연구하고 대안을 내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이런 정치에 있어서는 공감과 설득이 상당히 중요한데 공감과 설득하기보다는 나와 다르면 배제하고 가르치려 들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젠더 정치의 확장력까지도 이뤘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표현 많이 쓰는데요. 새벽 첫차를 타고 일터로 나가는 여성들도 공감하는 페미니즘, 젠더 정치 만들면 대한민국 정말 성평등 사회에 크게 진일보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젠더 정치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위험스러워서 말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예.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도 여성학을 배우면서부터 이쪽 분야의 공부를 좀 해봤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젠더 이거하고 그때에 처음에 얘기되었던 그 이슈하고는 또 완전히 결이 달라져 있어서 네, 예. 뭐가 뭔지 제대로 지금 다들 알고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고 얘기를 하는 건지도 저는 좀 의심스러울 때가 많았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겉멋든 젠더 정치는 지양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이거든요. 동의합니다. 아니 젠더 정치도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회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문화적인 것도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마치 하나의 트렌드인 양 네. 젠더 정치를 소비하는 건 저도 반대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새벽 첫차를 타고 아주머니들이 일터로 나가는 그 정말 건물 청소하러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탄다는 그 버스 그 얘기를 제가 노회찬 의원이 계셨을 때 하셨을 때 그 얘기 듣고 정말 눈물을 흘렸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여성들 그런 약자들 그런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대변해주는 마음을 가졌던 정의당이 지금 사라졌다는 게 사실 국민들이 슬퍼한다는 지점이겠죠. 네. 그런 분들을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이제 새로운 시민참여 진보정당 추진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또 시민들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진보정당을 만들어 보겠다는 예, 예, 얘기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총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너무 네. 늦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늦지 않았다고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아니, 않고. 늦었다고 네. 생각하지는 네. 않습니다. 예, 예. 그리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앞으로 총선 전략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네, 사실 저희가 30일 날 이제 제안자 모임을 띄웠고요. 이제 창당 발기 모집해서 창당 발기인데 창준이 거치고 또 창당대를 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사실은 당연히 총선 대응을 해야 할 텐데 그 전에 우선 급한 거는 창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창당 우선이고요. 예. 그리고 사실 총선 전략이라는 것이 상대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구도가 짜여지는 거를 보고 전략을 짜는데 지금 민주당도 난리도 아니고 뭐 중도 정당 만든다 그러고 곳곳에서 창당 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의 부분들을 좀 살펴보는 속에서 전략을 좀 구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정의당은 원래 노동자들을 위한 그런 정당으로서 그게 훨씬 컸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예, 그렇죠. 너무 젠더 이슈에 그냥 매몰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결과적으로 총선 전략이든 뭐든 혹은 창당 전략이든 뭐든 우리 그냥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나 대한민국의 정말 약자들을 위해서 같이 공감하는 그런 당을 만든다. 이제 이게 기본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럼요. 땀 흘려 일하는 시민들의 정당이 저희가 당연히 추구해야 될 당의 주요한 가치와 노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 지금 댓글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이들 젠더? 도대체 젠더가 뭡니까? 또 여성의당 같은 거 만드나요? 그다음에 젠더 정의당 또 봐야 되나? 뭐 이런 얘기 좀 많이 하셨어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결이 다르다고 하니까 먼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공천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일단 뭐 창당을 하실 거라고 뭐 그건 당연한 거니까 창당하신다고 전제하에 공천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룰 같은 것도 많고 뭐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까요? 일단은 창당 때 당원을 제정할 때 뭐 정교하게 설계가 될 텐데 일단은 공천 관련돼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당원들이 공직자는 직접 선출하는 원칙으로 가게 될 거라고. 당원들이 선출하는? 예, 예. 일단은 그걸 기본으로 저희는 일단은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당원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좀 세심하게 여러 부분 살펴봐야 될 거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 제도는 반드시 좀 아마 넣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비례대표 중간평가제 도입할 겁니다. 중간평가제를 신임 여부를 묻는 네. 걸로 할 겁니다. 지금 지자체 같은 경우 선출직은 주민소환제가 있어요. 근데 국회의원들은 국민소환제가 법제화되지 않았습니다. 각 당에서 당원 소환제가 있어요. 근데 보면 큰 정당,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들은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사실 이런 당원 소환에 해당하는 것이 이루어진 게 지난번 저희 당원 총투표뿐인데요. 그랬죠. 예.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개개인을 보고 뽑는 게 아니라 그 당을 보고 뽑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이 무한 책임져야 돼요. 근데 한 번 선출된 비례대표가 범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그 당이 무한 책임 안 집니다. 지금 그게 관행이에요. 저희는 그걸 좀 깨겠습니다. 때때로는 비례대표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에서 비례대표 중간평가, 그것도 신임을 묻는 그런 평가를 하게 된다면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의정활동하지 허튼 짓 하겠습니까? 저희부터 그런 제도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하시는 분들이 당의 기치나 가치 이런 거하고 또 무관하게 그냥 혼자 또 개인적인 성향을 드러내면서 뭔가 활동하고 오히려 해당적 행위를 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길이 그동안 사실은 없었다. 그렇죠. 제도적으로 없었습니다. 근데 비례대표 중간평가제라는 부분을 도입하게 된다면 일단은 뭐 긴장할 수밖에 없고 의정활동에 당원들도 비례대표 국회의원 활동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 갖고 저는 도리어 또 공감대를 넓게 형성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 네. 이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때 저도 그 비례대표 총사퇴를 내걸고서 딱 하셨을 때 그때 좀 잘 이루어졌으면 어땠을까 개인적으로 그때 주장도 하고 생각도 했었었는데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국회의원이 되면은 그런 걸 내려놓기 어려울 텐데요. 아유 뭐 중간평가제 도입되면 뭐 안 내려놓을 수 없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이제 팩트 얘기도 사실은 조금 했었어요. 김건희 특검이라든가 대장동 특검할 때 정의당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고 민주당이 사실은 양보를 많이 했습니다. 이 정의당 안을 따라가지고 결과적으로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의석수나 정의당 의석수를 비교해봤을 때는 좀 너무 이게 균형이 안 맞게 정의당의 안을 그냥 딱 많이 받아들인 경향이 좀 있었는데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또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그런 것보다도 현실적으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특검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주느냐가 이제 관건이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논란을 이번에 김건희 특검에 같이 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예. 과연 그런 거 할 때 우리 새진추에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현재적으로 저희가 의석이 없어서 네, 의석이 없잖아요. 없어서 네. 대단히 아쉽습니다. 네. 네. 의석이 있었으면 왜 못하겠습니까? 또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백지화 선언했다가 또 이제 다시 그 국정조사 얘기 백지화를 나오니까 백지화시키고. 갑자기 노선검증위원회 네. 만든다고 하는데 아니 뭐 한두 푼도 아니라 국민 혈세가 2조 원 가까이 들어가는 국책 사업인데 이걸 무슨 마치 호떡집에 호떡 뒤집듯이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이거 대단히 국민 기만이고요. 이거 거의 그렇죠. 말장난 수준입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의석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어렵다. 의석이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저희는 창당하는 이 과정 속에서 분명히 목소리를 낼 겁니다. 저희도 목소리를 내야 되고 또 함께 하시는 분들과 함께 사실 지금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 같은 경우는 이해 충돌이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정조사는 해야 되고요. 필요하다면 저는 그 이상에 대한 부분도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덧붙이자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한 점의 의혹도 없다, 떳떳하다를 얘기하시는데 아니 떳떳하면 왜 국정조사 못 받습니까? 받으면 됩니다. 자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직접적으로 원 내에서 영향을 행사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앞으로 내년에 이제 내년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하기 위해서. 총선에 저희를 제1 진보정당 대표 진보정당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제대로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들 윤석열 정부에 맞서 제대로 싸우고 있습니까? 질이 멸렬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윤석열 정부 앞으로 3년 8개월 어떻게 지내나 탄식이 절로 나오고요. 어떤 분들께서는 한동훈 대통령, 원희룡 대통령 이거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희는 100년 정당 만들겠다라고 허황된 꿈을 꾸는 정당 아닙니다. 저희는 앞으로 이제 3년 8개월에 남았는데요. 윤석열 정부에 있는 또 다른 정부가 나오는 걸 막아야 된다. 더 좋은 정부, 국민 삶을 낫게 하는 제대로 된 진보 정권 들어서야 된다. 그 역할을 우리가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국회로 보내달라. 민주당과 제대로 된 비전과 개혁 경쟁 하겠다. 그러면서 앞으로 3년 8개월 남았지만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진보 정부가 만들도록 저희가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잘 들었는데 어떻게 하겠냐고요. 제가 이제 그걸 여쭤보는 건데 지금 당연히 그런 생각은 뭐 누구라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 결과적으로 하는 거는 한석이라도 어쨌든 안에 들어가는 게 핵심일 것 같고요. 왜냐하면 결국 지역구를 통해서 뭔가 하기는 좀 어려워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기댈 수 있는 거는 또 비례를 위한 그런 한석이라도 받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비례 정당을 목표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당이기 때문에 아까도 이제 선거 전략이라는 부분들은 상대 그다음에 구도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저희는 이제 유연한 현실주의 노선을 말씀드렸잖아요. 독자 정당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당의 전략에 따라서 저희는 필요하면 연대 연합도 유연하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당과의 연대나 연합도 가능하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치와 노선에 있어서의 교집합, 공통 분모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네. 지금 금태섭 전 의원도 당을 만든다고 했고, 그다음에 양양자 현 의원도 마찬가지고, 또 이현주 전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도 지금 당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새롭게 신당이나 새로운 정치적인 구심점을 찾아서 뭔가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하나가 지금 더 들어간 거예요, 우리 새진추가. 네. 근데 저는 한 말씀 드리면 금태섭 정당 많이 얘기 나오고 정의당에서도 일부는 금태섭 당과 같이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저는 잊을만 하면 소환하는 이 중도 이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금태섭 그 당에 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 가치와 노선이 충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결국 그런 정당은 어떻게 되냐면 짜집기 정당 됩니다. 네. 짜집기 정당 되면 당장 총선에서 몇 석은 얻을지 몰라도 총선 끝나고 나면 해체하게 돼요. 우리가 그런 정치 떴다방 한두 번 봤습니까? 정책 떴다방. 네. 저희와는 가치와 노선의 차이가 있어요. 저는 진보를 기치를 계속 내걸고 있지만 중도 내걸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의당에서도 같이 하자라는 분 계시는데요. 제가 어디서도 한번 그 얘기했는데 정의당이 진보고 금태섭 정당이 중도 노선을 주장하면 두 당 사이의 노선의 차이는 색강이 아니라 장강이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뭐를 한다? 그거는 결론적으로 쉽게 말씀드려서 이합집산이에요.
그동안 진보 정당들이 각 당 뭐 그런 이합집산 많이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네. 가치와 노선의 교집합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속에서 그런 이합집산은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내년 배지만 바라보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희로서는 금태섭당과 뭐 같이 한다 이런 거는 현재적으로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이 든다 하더라도 이 노선이나 정책적인 방향이 다 다르다고 한다면 같이 하기는 어렵겠다. 아, 그럼요. 그래서 저희는 그 대신 이런 진보와 관련돼서 여전히 범진보 진영 대단히 스펙트럼 넓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여러 정당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년 총선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독자 창당은 분명하되 그 가치와 노선을 중심으로 특히 그 22대 국회가 어떤 국회가 돼야 되는지 이런 방향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통의 뜻을 모으는 당이 있다면 저는 뭐 연합 충분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새진실 위원장 우리 정호진 전 수석 대변인이죠, 정의당. 예, 말씀 많이 나눠봤는데요. 지금 결의가 아주 대단하시고 잘 되시기를 제가 정말로 진심으로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앞으로 또 한번 모실 기회를 제가 갖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